네, 양화진 선교사 열전, 서울 합정동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안장된 한국에서 살고 죽은 선교사들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브로크만 형제, 프랭크 브로크만은 1905년에 내한하여 한국 YMCA의 학생부 간사와 총무 등을 역임하다가 1927년 귀국하여 1929년에 미국에서 별세하였다. 그러나 유언에 따라 그의 유해는 한국으로 이송되어 양화진 외인묘지에 안장되었다. 한국에서 그의 이름은 파랑만으로 통했다. 이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한국식 이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피터라는 선교사는 이제 피득 이런 식으로 또 갖기도 했었습니다. 먼저 그의 친형 플래처 브로크만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의 형 F.S. 브로크만 역시 한국 YMCA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기도 하고, 브로크만 형제는 함께 소개할 때 그 진가가 더욱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F.S. 브로크만은 동생 F.M. 브로크만보다 11년 앞선 1867년에 태어나 1944년에 세상을 떠났다. 1901년에 중국 YMCA의 총무로 취임하여 1915년까지 중국에 있었다. YMCA 역사가 홉킨스는 F.S. 브로크만만큼 전 세계 YMCA 협력 사업계의 존경을 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는 공자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정신을 잘 융화시켜서 살았다라고 그를 평했다. 이 공자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정신을 잘 융합하는 것은 이제 지혜 차원일 수도 있고, 신학적으로 하면 또 토착화의 위험이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공자와 그리스도가 같은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중국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교 사상을 도구로 사용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유교 사상을 증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요새 한국에서 유행하는 이제 무소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로 예를 들면, 제가 법정 스님 쓴 책도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유의 정의는 소유가 없는 게 아니라 필요 이상 갖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제가 설득력 떨어진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필요가 달라요. 나는 뭐 집이 10채여야 내 필요를 채운다. 그런 사람은 집이 9채가 돼도 아직 소유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소유인 거예요. 나는 뭐 억만장자가 돼야 내 필요가 채워진다. 그런 사람은 억만장자 되기 전까지는 무소유인 겁니다. 그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설명할 때 예수님은 무소유의 삶을 산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뭐 말은 일리가 있는데 그 설명하는 도구가 불교 용어이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부처님으로 표현하게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가장 잘 복음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토착화 과정에서 위험은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하면 바울이 그 아테네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 시인의 시를 인용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건 아니죠. 세상 학문이든 도구든 문화든 예술이든 이런 방법들은 수단이 되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토착화의 위험함을 또 하나 이야기를 하면, 잘못 쓰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중국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상제, 중국어 발음으로 샹티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상제 그러면 옥황상제 바로 생각나죠. 하늘의 의자에 앉아 흰 수염 길고 옆에서 선녀들이 양쪽에서 부채질하는 그런 그 무속신앙적 개념이 생각나요. 그래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중국 번역을 따라서 하나님을 상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이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에 있어서 하나님 번역을 아주 잘한 나라가 한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간 선교사는 중국의 문화, 또 표현, 언어, 속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잘 전하고,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또 한국적인 걸 잘 이용하고
또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토착 신앙, 토착 종교와 혼합되면 안 되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는 학창 시절인 1889년 당시 유명한 학생 YMCA 지도자 모트와 절친한 친구로 지냈고 1891년에는 유명한 YMCA 부흥운동가 무디를 만나 그의 권유로 YMCA 운동에 뛰어들었다. 우리나라와의 인연은 밴더빌트 대학 시절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1884년 갑신정변 때 중국에 망명 갔다가 예수를 믿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윤치호를 밴더빌트 대학에서 만난 것이 계기였다. 그들은 동창생으로 절친한 친구로 지냈다. 때마침 1901년에 줄레트가 우리나라 한국 YMCA의 건립 창사로 발탁이 되어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줄레트는 1903년 황성 기독교 청년회를 창설하기 몇 달 전에 그 창설 준비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조직하고 중국에 와 있던 F.S. 브로크만을 특별 강사로 초빙하였다. 이 자문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YMCA 회관 건축비 모금에 있었으나 그는 모금보다 어떤 종류의 청년들을 상대로 하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다. 당시 한국 YMCA 발기인들은 YMCA 회원들을 하류층 청년들로 하느냐 아니면 상류 지식층 청년들로 하느냐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었다. 마침내 선교사들은 YMCA는 일반 교회와는 달리 상류 지식층 청년들을 상대로 조직하기로 결정했는데 브로크만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경험담을 말했다. 당시 상류 계급 출신의 청년들에게 접근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느냐 하는 것은 언더우드 박사가 내게 말한 이야기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어떤 양반이 기독교에 접근하고 싶으나 차마 교회에는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하층민들이 점거했기 때문에 자기는 양반 출신으로 거기 가서 앉기가 어렵다며 자기들을 위하여 따로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양반 출신 청년들을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5-6명 정도의 청년들이 올 줄 알았는데 그 이상으로 너무 많이 오기에 그것을 중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초기 선교회는 이 갑오경장으로 신분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분제도가 폐지됐다고 해서 500년 내려온 신분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양반들이 예수를 믿고 싶은데 교회 가보면 이제 하층민들, 주로 이제 상인들, 중인들 또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다 보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지금 볼 땐 그게 교만일 수 있지만 그때는 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로 예를 들면 인도도 법적으로는 그 카스트 제도,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있죠. 결혼할 때 특별히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인도나 힌두교가 있는 그 네팔, 카트만두 이런 데서 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교회 리더를 세울 때 브라만 계층이나 크샤트리아 계층을 리더로 세우면 질서가 잡힌대요. 이제 수드라 바이샤 계급을 교회 리더로 세우면 이 브라만 크샤트리아들이 그 인정을 잘 안 한답니다. 이건 뭐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지혜롭게 교회 행정을 잘 하는 차원에서 또 선교지는 특수 상황이니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양반들이 오기가 어려워서 YMCA는 이제 상류층 지식인들을 목표로 했다라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착안하여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 선교사들은 양반 출신 청년들을 중심으로 YMCA를 창설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한국의 교회는 서민 중심이었다. 이웃나라 일본 교회는 선비 또는 지식인 중심의 교회로 창설된 때 반해 한국 교회는 천민과 서민 중심으로 시작한 것이다. 이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선교를 해서 그래요. 이 성경도 이미 중국어로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쓰지 않고 한글로 언문이라 불렸던 이제 낮춰봤던 언어로 번역을 한 것도 중요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도 교회는 남녀 차별도 안 했고 뭐 구별은 했습니다. 남자 좌석, 여자 좌석 이런 식으로 구별을 했지만 이제 조선시대만큼 차별은 하진 않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로 불렸지 이렇게 양반 쌍놈으로 나누어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층민들에게 교회가 이제 소망도 되고 또 매력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층민들이 교회 많다 보니까 양반들이 못 다니겠다 했던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난한 사람과 억눌리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해방교회로 시작한 데 특징이 있지만 거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즉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지식 수준을 높이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일반 지식층, 지배층, 학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으니 그 해결 방법의 하나로서 YMCA를 창설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초창기 YMCA는 이상재, 윤치호, 유성준, 김정식, 신흥우 등 독립협회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와 중심 세력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 독립운동가들이 교회에 왔던 이유 중 하나는 교회에 해방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 성경이 출애굽기죠. 하나님은 노예로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독립시켜 주셨다, 자유케 하셨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는데 하나님은 해방의 하나님이시고 독립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또 조선 총독부가 교회가 출애굽을 못 가르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확대 적용하면 지금의 중국 공산당은 중국에 허락받고 모이는 삼작교회에 요한계시록 설교를 못하게 한대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죠.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사건이고 또 세상 끝입니다. 공산당은 영원한 거래요. 중국 공산당은 영원한데 예수님 재림으로 세상이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것은 허락하되 요한계시록은 가르치지 못하게 한대요. 네, 윤치호를 비롯하여 지식인들을 YMCA로 끌어들인 데는 F.S. 브로크만의 공헌이 컸다. F.S. 브로크만은 그 뒤 가끔 초빙을 받아 우리나라의 한국에 와서 YMCA 지도자 훈련에 공헌했다. 그리고 1920년 당시 그러니까 YMCA를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Y라고 줄여서 부르죠. Y의 총무 신흥우가 농촌운동을 시작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신흥우는 동생 브로크만과 함께 국제 Y를 방문하고 그 지도자들과 협의회를 가졌는데 거기에는 당시 국제 Y 총무인 J.R. 모트를 비롯하여 백화점 경영자 J.C. 페니, 이 J.C. 페니 이 훌륭한 기독교인 사업가죠.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J.C. 페니 문 다 닫는답니다. 이 형 브로크만이 참석했다. 이것이 유명한 레이크 플래시드 5인 회담이란 것인데 이 회담에서 국제 Y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10명의 농촌운동 전문가를 파송하는 동시에 기술 및 재정 원조를 해주는데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형 브로크만의 제일 큰 공헌이라 할 점은 그의 동생 브로크만을 우리나라 YMCA 간사로 선정, 파송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동생 프랭크 브로크만이 중국에서 형과 같이 일하고 싶다는 것을 거절하고 한국으로 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프랭크 브로크만은 1878년 미국에서 태어나 1902년 대학을 졸업하고 네브라스카 오마하의 학생부 간사로 취임하여 유명한 F.L. 윌리스 총무의 지도를 받았다. 그러다가 1905년 한국의 Y의 공동총무로 파송되어 내한한 뒤로 1929년까지 24년간 한국 YMCA를 위하여 헌신했다. 그가 끼친 공헌은 실로 빛나는 것이었다. 연대 순으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첫째로 1907년 일본 동경에서 제7회 세계 기독교 학생 연맹 WSCF 세계 대회가 열렸을 때 그는 윤치호, 김규식, 김정식, 김필수, 김민준호, 강태용 등 6명의 한국 Y 대표들과 함께 참석했다.
이 대회는 동양에서 처음 모였던 대회였을 뿐만 아니라 에큐메니컬 운동사에도 매우 뜻깊은 운동 모임이었다. 더욱이 한국 에큐메니컬 운동사에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FM 브로크만은 한국 학생 YMCA 운동의 개척자가 되었다. 그는 1910년부터 학생 YMCA 하령회를 개최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이 하령회는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진관사에서 개최되었는데 여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46명의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4개국에서 16명의 강사가 초빙되었다. 이와 같이 학생 운동이 불일 듯 일어나자 Y 당국은 한국인 학생 Y 담당 간사를 물색하게 되었다. 결국 이상재의 추천으로 이승만으로 결론이 났다. 그때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온 뒤로 장차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던 터라 마침 대선생이며 감옥 안의 동지인 이상재의 간곡한 귀국 권유를 받게 되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승만은 1910년 가을 출국한 지 6년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대서양을 거쳐 시베리아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압록강을 건넜을 때 고국은 이미 일본에게 합방된 상태였다. 처음에는 눈앞이 캄캄했으나 차츰 마음을 가다듬고 일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귀국한 뒤 처음 약 6개월간은 주로 FM 브로크만과 함께 학생들과 모임을 가졌다. 매 주일 오후에는 성경반을 인도했으며 매회 평균 189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모임을 가졌다. 그러다가 1911년 5월부터 6월까지 브로크만과 함께 지방 순회를 떠나게 되었다. 우리는 5월 16일 서울을 떠나 6월 21일에 돌아왔습니다. 37일 동안에 우리는 13개의 선교 구역을 방문했으며 33회의 집회에서 7,535명의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우리는 2,300마일을 여행했습니다. 기차 타고 1,418마일, 배 타고 550마일, 말 또는 나귀 타고 265마일, 우마차를 타고 50마일, 걸어서 7마일, 가마 타고 또 인력거 타고 2마일을 여행했습니다. 이게 미국인들, 서양인들이 이런 숫자 기록 잘하죠. 그래서 이제 학문의 발달이 되기도 이제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동양에서는 뭐 덥다, 많이 덥다, 덜 덥다 이렇게 했다면 서양인들은 그걸 숫자화하려고 노력을 했죠. 몇 도인데 섭씨 몇 도야, 화씨 몇 도야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또 한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적인 거죠. 서양인들이. 평북 선천에서 124명의 중학 졸업생들이 졸업생 하나를 남부 유교 세력이 강한 경상도의 전도사로 파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차재명이란 사람입니다. 그는 7개월 동안 경상도에 가서 일하다가 여름에 학생들이 보내준 여비를 가지고 휴가차 귀국할 때 우리와 차중에 만났는데 그 학교 교장 C.S. 맥큐 씨와 학생들 및 선생들이 그를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위 여행 보고서에 의하면 이승만과 브로크만이 얼마나 고생하며 전국 여행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이 여행 중 여러 학교에 학생 Y를 조직했다. 전라도 광주에 가서는 숭일 학교 학생 Y를 조직하는 데 성공했고 이 전주에 가서는 신흥 학교 학생 Y를, 군산에 가서는 영명학교 학생 Y를, 평양에 가서는 숭실학교 학생 Y를, 선천에 가서는 신성학교 Y 등을 조직했다. 이로써 그들은 한국 학생 Y 운동사에 일대 선풍을 일으켰다. 브로크만과 이승만은 전국 순회 여행을 마친 다음 개성에 들렸다. 제2회 전국 학생 하령회가 그곳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1911년 6월이었다. 이에 대해 이승만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송도, 개성에서 학생 하령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강사로는 뉴욕에서 초빙되어 온 캠벨 화이트 씨와 인도에서 온 셔우드 에디 씨였습니다. 이 하령회는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우리는 기독교 학생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친구들이여,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음 학년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브로크만은 하령회는 1년 전에 제1하령회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이었으며 윤치호가 대회장으로 주관했기 때문에 더 성공적이었으며 전국 21개 학교에서 2명 이상의 대표 93명이 참석했으며 다른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학생들에게도 큰 자극을 주었으며 세계기독학생협의회의 가맹 문제를 다루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학생하령회가 성황을 이루게 된 것은 약 10개월 전에 한일 합방이 되었기 때문이다. 거기 모인 93명의 학생들과 우리나라 한국 강사들은 비통한 나머지 울음바다를 이루었다. 그리고 항일과 애국을 굳게 다짐했다. 학생하령회가 이처럼 열띤 항일 운동으로 번지게 되자 총독부는 극도로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었다. 곧 개신교회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독립운동과 또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곧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과도 연결이 된 거예요. 이 총독부는 1911년 11월 11일을 기하여 평북 선천 신성학교 학생 20명과 선생 7명을 검거하여 서울로 압송하였다. 이보다 앞서 10월 12일에는 서울 경신학교 학생 3명을 검거했다. 그리고 1912년 2월 5일에는 이 하령회의 대회장이며 YMCA 부회장이던 윤치호가 검거됐다. 선천의 양전백과 양준명도 검거되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 학생하령회의 강사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유명한 백오인 사건인데 이 사건은 보통 서북지방의 기독교인들과 안창호의 신민회 회원들이 데라우치 총독이 압록강 철교 준공식에 참석하러 갈 때 암살하려고 음모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YMCA 세력과 학생 Y가 미워서 꾸며낸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YMCA 총무이던 질레트는 다음과 같이 일제의 잔악성을 폭로했다. 모든 피고인들은 혹독한 고문에 못 이겨 소위 자백서라는 것을 썼는데 그 자백서 내용을 보면 1911년 Y 국제위원회 간사들 브로크만과 이승만이 조직한 학생하령회는 윤치호 등 주모자들이 모여 흉계를 꾸민 중요한 장소가 되었으며 윤치호는 이 하령회의 대회장이었으며 에디 화이트, 와이어, 이승만, 브로크만, 기타 명사들이 여기에 참석했으며 특히 이승만과 브로크만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학생들과 숙식을 같이 하며 모사를 했다는 것이다. 질레트의 보고 중에 이런 내용도 있다. 작년도 학생하령회의 대회장이던 우리 존경하는 윤치호 선생은 지나간 2차례의 학생하령회를 통해 우리에게 큰 감명과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으며 양전백 목사와 작년도 학생 대표이었던 양준명 씨도 데라우치 총독 살해 음모의 주도자였다는 것을 이유로 체포되었다. 그들이 1911년 학생하령회에 참석한 것은 총독을 살해 음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물로서 여러 사람들의 증인을 내세웠다. 결국 백오인 사건은 윤치호는 10년 징역형을 언도받았다가 6년으로 감형되었으며 저딘 Gerdin 이 저딘 회장은 강제 사면, 질레트 총무는 국외 추방, 이승만과 김규식은 국외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YMCA 주요 간부로서는 브로크만과 이상재만 검거되지 않고 남아 뒷수습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쑥밭이 된 YMCA는 위대한 지도자인 이승만과 외유 내강하고 성실한 브로크만이 없었던들 아주 거꾸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YMCA를 말살하려는 또 다른 수법으로 일제는 소위 유신회 사건을 일으켰다. 유신회란 천도교의 일진회와 마찬가지로 Y 회원들을 통하여 Y 내부에 파고드는 수법이었다. 즉 당시 부총무였던 김인 등 주요 회원들이 총회에서 헌장을 개정하는 동시에 자기네들이 실권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때도 브로크만의 활약이 컸다. 월남 이상재와 브로크만은 특별한 사이였다.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 직후 고종 황제가
왕위에서 밀려나게 되자 이상제는 실망 끝에 자결로서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하고자 했다. 이때 선생을 붙들고 간곡히 자결을 단념케 한 사람이 바로 브로크만이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해서 이 두 사람은 쑥밭이 된 YMCA를 뒷수습하는데 손발이 잘 맞았다. 국외로 추방된 질레트 대신 이상제가 후임 총무가 되었고 이사회에서 파면당한 기민 대신 브로크만이 부총무가 되었다. 때는 1913년, 이때 이상제는 64세의 노인이었고 브로크만은 36세의 청년이었다. 1914년에는 중앙 YMCA, 즉 오늘의 서울 YMCA와 9개 학생 YMCA가 모여서 조선 YMCA 연합회, 즉 오늘날의 한국 YMCA 연맹이 조직되었는데 이때 이상제는 실무에 진에서 물러나고 브로크만이 초대 연맹 총무가 되었다. 이로써 한국 YMCA는 전국 조직으로 강화되었다. 1910년 한일 합방과 동시에 무단 정치가 시작될 무렵 국내의 민간단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일제는 한민족의 말살을 위해 그전부터 강경책을 써왔는데 1907년에 보안법 발표, 1908년에 사립학교령과 학령회 발표, 1909년에는 집회 결사, 엄금령을 발표함으로써 모든 민간단체를 해산시켰다. 이에 영국인 베데리 사장으로 있었던 대한신보마저 폐간이 되고 신민회, 대한자강회, 동우회, 청년학우회 등 민간단체들이 모조리 해산되어 그 간부들은 국외로 망명하든지 아니면 지하로 숨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협약한 시대에 오직 YMCA만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전국 연합 기관으로 더 강화된 것이다. 브로크만은 이 강화된 전국 연합회의 총무가 되었다. 그러나 브로크만은 곧 총무직을 한국인에게 넘겨주었다. 1915년 백오인 사건 때 잡혀 감옥살이를 하던 윤치호가 풀려나오자 그에게 총무직을 넘겨주고 협동총무로서 청소년 프로그램에만 힘을 썼다. 1916년에는 기독교 청년회 학관 창립 10주년 기념식이었다. 당시 기독교 청년회 학관은 어느 학교보다도 크고 훌륭한 교육기관이었다. 두 차례에 걸친 일제의 사립학교령에 의하여 많은 사립학교가 폐교를 당했지만 기독교 청년회 학관은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청소년 교육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1910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큰 잔치를 벌이게 되었다. 이때 브로크만은 육정수, 이교승과 함께 10주년 근속 표창을 받았다. 1923년에는 신웅우 총무와 함께 농촌운동을 시작했다. 이 두 사람은 미국을 방문했다. 기술 도입과 필요한 자금 조달이 그들의 주 목적이었다. 그들은 YMCA 국제본부에 들려 F.S. 브로크만을 통하여 레이크 플래시드에서 소위 5인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YMCA 국제본부로부터 1925년부터 10년간 10명의 농촌 기술자들을 한국에 파송한다는 것과 필요한 재정 원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귀국한 후에는 농촌운동을 위한 지도자 협의회를 열었는데 이 협의회야말로 우리나라 농촌운동 역사상 획기적인 출발이었다. 브로크만은 YMCA 활동에 열중한 나머지 결혼할 여유도 없다가 친구들의 권유에 못 이겨 1912년 35세가 돼서 결혼했다. 1927년에는 과로 때문에 중병에 걸려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된 1929년 6월 10일 프린스톤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 한국에 왔던 최초의 목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아틀란틱 시티 뉴저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브로크만 선교사님은 프린스턴 뉴저지에서 숨을 거두시죠.
장례식은 프린스턴 신학교 교장 주례로 거행되었으며 그 유해는 친구들에 의하여 한국으로 이송되어 양화진 외인 묘지에 안장되었다. 그 묘비에는 24년간 한국의 증인, 일꾼, 평화의 인, 한국인의 친구 프랭크 M. 브로크만의 무덤이라고 쓰여 있다.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분들이 헌신하여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고 또 이민교회가 있습니다.